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가 되면 항상 관계부처에서 모여서 2024년도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활력 있는 민생경제, 2024년도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했던 내용이 1월 4일로 나왔는데요. 이 내용들은 각각의 관계부처에서 2024년도에 대한 내용들을 내기보다는 전체적인 이런 시장 상황의 민생경제를 어떻게 해서 살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이 중간에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도에는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보면 지금 금융이나 부동산 시장 여건, 그러니까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인해서 취약 부분의 잠재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최근에 PF 대출 문제가 사태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PF 대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고금리로 인해서 금리로 인한 문제점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관리가,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2024년도 경제 전망을 경제 성장률 2023년도 성장률을 1.4%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의 경제 성장률은 2.2% 정도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어떻게 우리나라를 운영을 해서 경제 성장률을 만큼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2.2%, 1.4에서 2.2면 많이 오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한 3에서 4% 정도를 유지해야지만 어느 정도 국가가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중국 같은 경우는 한 4%대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2021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4%가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급격하게 떨어져서 1.4%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2%대로 경제 성장률을 올리겠다.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지금 3.6%에서 2.6%로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 3.6에서 2.6으로 낮추겠다는 건데요. 2021년도에 소비자 물가가 2.5%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2022년도에는 금리가 많이 상승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는 소비자 물가가 5.1%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 물가가 많이 상승해서 2023년도에는 어느 정도 조금은 5.1에서 떨어진 3.6%인데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는 소비자 물가를 더 떨어뜨려서 2.6으로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지금 보면 2.6, 3.6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나가보면 체감하는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 20%고 또 그리고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사 단가에 대한 물가 상승률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체감하는 건 훨씬 더 낮지만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의 평균치는 3.6에서 2.6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게 되면 결국은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만들겠다라는 게 2024년도에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크게 4가지 부류로 민생경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이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리고 역동 경제를 구현하겠다. 또 미래 세대, 그러니까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움직이겠다. 이런 4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결국은 물가나 서민생활 안정일 겁니다. 물가 부분이 가장 우리가 금리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에서 보면 건설 투자의 활성화, 우리가 집을 공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 투자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잠재적 위험 관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부동산 PF 대출, PF에 대한 연착률을 좀 시키겠다. 그리고 가계부채를 체계적 관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우리가 부채 부분의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결국은 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 이런 주거에 필요한 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계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들이 아마 부동산과 좀 연계된 정책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물가 서민 생활의 안정을 보는 겁니다. 상반기 중에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법무처 총력 대응을 지속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처, 전체 부처에서 뭐 재정 지원, 그리고 수급, 뭐 공공요금, 뭐 경쟁 촉진, 뭐 여러 가지 부처별로 물가를 2%대 조기 달성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움직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면 결국은 금리 부분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고금리 부분도 분명히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부동산 현재 시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 부분이 어느 정도 금리가 안정이 된다는 것은 물가 상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뭐 전세 사기, 역전세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임대차 리스크 관리 강화라고 해서 다세대 다가구 지원 3종 세트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 자가 저가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저가주택에 이걸 매입했을 경우, 그러니까 임차로 거주하면서 이 집을 매입했을 경우에 2024년도 1년 한 해에 한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 근데 최대 금액은 200만 원 내외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 우리가 청약 통장을 공략하는 무주택자는 청약 시장을 많이 공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청약 시장에서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주택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취득가액은 수도권 같은 경우 3억 원, 지방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으로서의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임차인이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무주택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해 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수혜는 그대로 그 다음번 주택에서도 추후 취득하는 주택에서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아마 국회 통과를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거주 의무 같은 경우도 국회 통과가 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법이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해야 된다 내용이 있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LH라든지 SH라든지 지역주택 도시공사에 2024년도에 한해서 소형 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등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붙고 이걸 매도할 수 없고 이걸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양도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또한 조건이 있죠.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취득가액 기준으로 수도권 3억, 지방 2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되고, 이 부분이 좀 적용 부분이 좀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호까지가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한 채 등록하신 분은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다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신 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그러면 법의 실효성이 그렇게 많을까? 저는 한번 좀 물음표를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24년도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 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을 매입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시장상에서 우리가 구축 다세대 다가구를 매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분양권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인기가 많고 청약을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청약 시장을 공략하는 이유는 결국은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 아파트의 주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구축 다세대 다가구를 매입해서 이걸 운영을 한다. 그만큼 뭐 실효성이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미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선호해서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임차 생활을 하면서 구축해서 운영을 하느냐, 이 부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가지에 대한 3종 세트가 나왔다는 내용 정도는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민 취약 계층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은 토지 임대부라든지 지분 적립형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로 분양가나 임대료를 좀 떨어뜨려주는 유도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 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통해서 수분양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가세 10%를 내야 되는 10%만큼은 좀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분 적립형 주택 같은 경우는 20-30년에 걸쳐서 수분양자 지분을 조금씩 취득하는 주택인데, 이때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지 재산세 25% 감면 혜택을 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쌓여가다 보면 어느 정도 분양가에서 감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면 효과를 좀 주겠다, 인하된 효과를 좀 주겠다라는 내용이고, 공영주택 같은 경우는 뭐 신혼부부나 뭐 청년이라든지 이런 도심 지역의 맞춤형, 그러니까 특화된 주택으로 공급해서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의 서민 주택 유형의 다양화로서 선호도가 높은 주택에 대한 분양가나 임대료를 인하하는 유도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또한 청년들 같은 경우 청년이나 출산가구 대상으로 우리가 버팀목 등이라든지 전세대출 지원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재직 청년 같은 경우 임차 보증금이 2억 원 한도 내에서 1억 원까지 대출을 금리를 좀 적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임차 보증금 3억으로 그리고 대출 한도도 2억으로 좀 상향해서 올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생자가 있는 무주택 대상으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집을 또 매수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말로 특례 보금자리론 운영을 종료하지만 이후에도 보금자리론을 지속 공급하여 실수요층의 주택 구입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뉴스에 나와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대책인데요. 인구 감소 지역에 부활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면서 인구가 감소한 지역들을 좀 더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향성으로 가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입니다. 그중에 기존에 1주택이 있으신 분들이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하게 되면 신규 주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그대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을 안 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양도세를 할 때도 1주택으로서 12억까지 비과세 그대로 받을 수 있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도 12억까지 해서 그대로 감면을 기본공제 12억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1주택 특례로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보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라는 것들을 지출을 합니다. 이 부분을 기존 1주택자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통계청에 나와 있는 이걸 추후적으로 가액이라든지 적용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발표를 하기 전입니다. 그거는 국토부에서 따로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뭐 적용 지역 같은 경우는 통계청에서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89군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시로 등록된 지역은 전국에서 16개시가 있고요. 나머지는 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연천군이라든지 이런 군위로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 16개 시가 포함된 89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서울은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18군데가 관심지역으로 아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89군데 플러스 관심지역까지 등록이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용지는 어디게 될 것인지가 나오겠죠. 그 안에서 아마 좀 선택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 투자, 우리가 SOC 사업이라고 하죠. SOC 사업은 간접 사업 자금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을 SOC라고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GTX 광역 고속 열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 철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사에 대한 지원금들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SOC 사업을 통해서 건설 투자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 우리가 건설 투자라고 하면 아파트를 짓는 것이라든지 민간 건설사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광극적으로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지원을 조기로 상반기 내에 집행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6조 4천억 정도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65%니까 많은 돈이 그만큼 투입돼서 건설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용들을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주택 공급 활성화를 하겠다. 그래서 공공부분 공급을 가속화하겠다는 겁니다. 주택 공급을 추가 확대하고요. 지역주택 도시공사 사업 참여 등을 통해서 택지 사업을 가속화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지역, 그러니까 결국은 3기 신도시의 2024년도 부지 조성 및 조기 주택 착공 추진에서 기타 신도시의 공급을 가속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3기 신도시가 아직까지 토지 보상이 끝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2026년도 정도의 입주 예정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3기 신도시였는데 실질적으로 2028년도 이후가 돼야지만 입주 가능한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그때 시점에 분양가도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지 않고 그때 시점까지 계속해서 내가 임차를 거주하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3기 신도시를 공급을 가속화하겠다는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4년도에도 아마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빠르게 진행되길 저는 바라는 마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홈은 2024년 중에 9만 호 이상 공급하고 사전 청약 1만 호 이상을 실시하겠다라는 얘기합니다. 지금 서울 대방동 같은 경우 뉴홈 815세대가 지금 사전 청약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지금 뉴홈 같은 경우 중심부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 선호도 높은 도심 등의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 공급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달에 국토부에서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아마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아마 1월이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1월 한 말 정도 구정 이전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박상호 국토부 신임 국토부 장관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국민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에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종합대책을 세세하게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제가 좀 더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또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그때 다시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PF 연착륙을 시키겠다. 우리가 PF 레고 사태부터 계속해서 문제는 계속 되어 왔죠. 이번 태형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PF 시장의 위축이 건설사 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아마 PF 시장에 좀 선제적 대응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업장들은 미리 정리를 하고 좀 문제가 없는 사업장 위주로 해서 PF를 좀 연착륙시키겠다 이런 내용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연간 증가율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를 하고 2027년도까지는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7년도에는 89.4%였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 2월 4일날 101.7%, 그러니까 지금은 최고가 많이 올랐을 때가 105%까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OECD 국가 평균으로 봤을 때 평균보다는 안정적인 GDP 대비 비율이라고 치면 한 80%대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0%, 105%, 100%가 넘기 때문에 100% 이내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거에 대한 대출 비율이 원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안정적으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정성 있는 부분을 좀 더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또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택을 매수하기 위한 대출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측보다는 좀 더 안정성 있게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아마 정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 관리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런 체계적 관리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청년들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주거에 대한 대출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금리 부분도 인하, 대출 한도액도 증식시켜서 어느 정도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들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 관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 규제를
규제를 하겠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대출을 활용해서 주거를 매수해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감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저는 대출을 받고 좀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정금리 대출 같은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 같은 건 부담을 완화시켜서 고정금리 대환 시 중도 상환 수수료를 감면하겠다. 그러니까 대출을 상환했을 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이 부분을 좀 감면해 주겠다라는 내용도 추가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는데 상환을 하고 싶지만 상환 수수료가 부담돼서 상환 수수료를 채우는 기간들이 있죠. 면제받는 기간까지. 그래서 이런 고정금리 대환 시 중도 상환수수료 감면까지 할 수 있는 방안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각계 부처에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만 좀 추려서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방안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1월경에 국토부에서 다시 한번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들이 나왔을 때 아마 2024년도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성으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끌고 갈 것인지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러니까 경제 물가 상승률을 억제시키고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이 방안에 대해서 아마 나온 전체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틀을 맞춰서 이 안에서 아마 2024년 1월 달에 국토부에 대한 주택 방향성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아마 예측되거니와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좀 완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이 도심권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도심권 아파트에 대한 공급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자세하고 심층 있는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으시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